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1398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도성, 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건 수백 명의 군마가 땅을 울리는 소리와 서늘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오늘 밤 조선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그린 천재와 그 설계도를 찢어버리려는 야심가가 마주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바쳐 왕은 존재하되 다스리지 않는 나라를 꿈꿨던 노학자 정도전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자신이 전하라고 불렀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칼끝이 정도전의 목을 겨누었을 때 조선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삼봉, 당신이 꿈꾸던 나라는 죽어서나 만드시게. 이 한마디와 함께 조선의 기초를 세운 혁명가는 허무하게 쓰러졌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방원은 왜 그토록 정도전을 증오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 사람의 대결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권력을 탐한 왕자와 그를 막으려던 신하의 싸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국가라는 시스템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우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그동안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두 남자의 진짜 속마음과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이들의 대결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사다방입니다. 15년 동안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벌인 피해 기록, 정도전과 이방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몰입하시다 보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600년 전 그 뜨거웠던 혁명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이성계의 칼끝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칼을 휘두를 명분을 만든 건 정도전의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혁명의 완성을 위해 가장 많은 피를 묻힌 건 이방원이었죠. 동지였던 두 사람이 왜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었는지 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함주 막사에서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성계라는 변방의 장수가 중앙 정계의 거물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곁에는 항상 두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머리가 되어준 정도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손발이 되어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았던 아들 이방원이었죠.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어요. 때는 고려 말, 세상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땅을 뺏기에 바빴고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던 지옥 같은 시기였죠. 이때 유배지를 전전하며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목격한 정도전은 결심합니다. 이 나라는 고쳐 쓸 수 없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하지만 선비였던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칼을 휘둘러줄 강력한 무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정도전은 무작정 함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던 장수 이성계가 있었거든요. 정도전이 함주 막사에 도착해 이성계의 군대를 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군대라면, 이 호령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슬쩍 묻습니다. 장군, 이 훌륭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상 나와 함께 역성혁명을 합시다 라는 은밀한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이방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엘리트였어요. 거친 무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 정도전의 논리, 정연함과 천재적인 전략은 엄청난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고 나를 왕자로 만들어줄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스승처럼 따랐고
정도전 역시 총명한 이방원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성공시킬 때도 정몽주라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할 때도 두 사람은 한마음이었죠. 특히 정몽주를 제거할 때의 이방원을 보세요. 이성계가 어떻게 동방이학의 영수인 정몽주를 죽일 수 있느냐며 불같이 화를 낼 때 이방원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방원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가장 가까운 동지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법이잖아요. 조선이 건국되고 축제가 벌어져야 할 시점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절대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이 나라를 누가 운영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 때문이었어요. 정도전은 조선을 재상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실제 정치는 똑똑한 선비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꿈꿨죠. 반면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피 흘려 세운 나라다. 그런데 왜 신하들이 주인 노릇을 하느냐. 국가는 강력한 왕권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정도전이 한양도성을 설계하고 경복궁의 이름을 지으며 조선의 기틀을 닦는 동안 이방원은 서서히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개국공신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심지어 막내 동생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방원의 가슴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삼봉 어르신, 당신이 나를 버린다면 나 또한 당신이 만든 세상을 부숴버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은 끝나고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방원은 어떻게 방역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정도전은 이 야심만만한 제자를 압박하기 위해 어떤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본격적인 대립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제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두 천재의 수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정도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방원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버지 이성계를 설득해 위화돼서 말머리를 돌리게 하고 대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하며 직접 손에 피를 묻힌 건 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라가 세워지니 정도전은 이방원을 공신 명단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정도전은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권이 너무 강해지면 반드시 폭군이 나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방원처럼 영민하고 권력욕이 강한 왕자는 철저히 권력의 핵심에서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도전이 내세운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왕은 세습되기에 똑똑할 수도 멍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상은 능력으로 검증된 사람이 맡는다. 그러니 나라의 실질적인 운영은 재상이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재상 중심 정치입니다. 이방원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희 이씨 가문은 그냥 상징적인 얼굴마담이나 하고 실제 권력은 내가 갖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세자 책봉 사건이죠. 이성계에게는 본부인 한씨, 소생의 장성한 아들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당연히 그들 중 한 명이 세자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정도전은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강비의 소생이자 고작 11살인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밀어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왕일수록 재상이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방원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방원은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오며 칼을 갈았다고 해요. 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게 누구인데 감히 저 어린애를 내 머리 위에 앉히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정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 사병 혁파라는 카드까지 꺼내듭니다. 당시 왕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사유화된 군대, 즉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나라의 군대가 한 사람의 개인 소유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무기를 회수하고 군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려 했어요. 이건 이방원에게 너의 손과 발을 다 자르겠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진법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왕자들의 군사를 불러 모아놓고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매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자인 이방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죠. 심지어 정도전은 요동정벌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워 왕자들의 사병을 강제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핑계로 지금 나라가 위기이니 모든 사병을 내놓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압박한 거죠. 이방원은 직감했습니다. 아, 지금 사병을 내놓으면 나는 죽는다. 정도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집중시키려 하고 한 명은 자신의 생존과 가문의 권위를 위해 칼을 뽑으려 합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이상 국가라는 대의 명분을 가졌고 이방원은 실질적인 공헌과 생존권이라는 현실적인 분노를 가졌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기로 소문난 정도전이 평생에 단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방심이었죠. 정도전은 이방원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모하게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1368년 8월 태조 이성계가 병석의 눕자 도성 안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하죠. 과연 그 핏빛 어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도전은 왜 그 밤에 경비를 소홀히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방원이 기습을 위해 준비했던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제1차 왕자의 난, 그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운명의 1398년 8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밤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본질은 정도전이 설계한 신권의 나라와 이방원이 꿈꾼 왕권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도전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조정의 모든 행정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방원의 수하들은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핑계로 사병들의 무기를 다 뺏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원이 가진 거라고는 고작 몇 명의 가신과 숨겨둔 낡은 칼 몇 자루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벼랑 끝에 몰린 맹수의 본능이었죠. 이방원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것이 그의 심정이었죠. 이때 이방원의 아내인 민씨, 훗날의 원경 왕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정도전의 눈을 피해 집안 창고 깊숙한 곳에 무기들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이방원은 이 무기들을 꺼내 들고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정예병과 함께 결전의 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정도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치밀했던 정도전은 이날 밤 동료인 남은의 첩실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누워 있어 전국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그는 설마 이방원이 이 밤에 기습을 감행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방원의 손발을 다 묶어놨으니 아무것도 못하겠지라고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밤 10시경 이방원의 군사가 정도전이 머물던 집을 포위합니다. 불화살이 밤하늘을 가르고 불길이 치솟자 술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급히 옆집으로 도망쳐 침상 밑에 숨었지만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금방 발각되고 맙니다. 끌려 나온 정도전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은 죽음을 예감하고 이방원에게 나를 살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야사에서는 끝까지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 이방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정도전은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고 가문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적일 뿐이었으니까요. 삼봉 어르신,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멀리 가셨소. 이방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닦고 한양의 이름을 짓고 경복궁의 주춧돌을 놓았던 위대한 혁명가 정도전은 그렇게 자신이 세운 나라의 도성 한복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병석에서 일어나 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스승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구나.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뿐만 아니라 정도전이 세자로 밀었던 이방석과 이방번, 즉 자신의 배다른 동제들까지 모두 제거하며 피해 숙청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도전이 그 밤에 술을 마시지 않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이방원이 끝까지 참았다면 조선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정도전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이 잠시 멈추게 된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도전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이방원이 나중에 왕이 되어 행한 일들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증오해서 죽였지만 그가 만든 조선의 시스템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시스템을 이용해 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승자가 된 이방원이 그려나갈 태종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진 정도전은 어떻게 500년 동안 간신의 멍에를 쓰게 되었을까요? 승자의 기록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승자가 된 이방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일이죠. 이방원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죽은 정도전을 역사의 뒤향일로 완벽하게 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주도하여 편찬된 태조실록을 보면 정도전은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왕자들을 이간질하고 요망한 꾀를 부리다가 죽은 간신으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정도전이 죽기 전 이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빌었다는 기록까지 남겨두었죠. 500년 조선 왕조 내내 정도전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국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역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잊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였지만 정도전이 만든 조선이라는 설계도는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정도전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병 혁파를 본인이 직접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사병 덕분에 왕이 되었으면서 왕이 된 직후에는 이제부터 사병을 가진 자는 반역이다 라고 선포하며 모든 무력을 왕권 아래로 귀속시킨 거죠. 결국 이방원은 정도전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쓴 셈입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한양의 도성 계획, 경복궁의 구조, 유교적 통치 이념들은 이방원의 손을 거쳐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도전을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정도전은 시스템이 왕을 견제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방원은 시스템이 오직 왕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재상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보고를 왕에게 직접 하게 만드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은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또다시 피를 묻힙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처남들이든 공신들이든 가리지 않고 숙청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세종대왕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세력들까지 미리 싹을 잘라버렸죠. 이방원은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정도전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나라를 꿈꿨다면 이방원은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만약 정도전이 살아남아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면 조선은 일찍부터 의회 민주주의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이 약해져 금방 혼란에 빠졌을까요? 반대로 이방원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이라는 찬란한 성군이 탄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을까요? 흥미로운 건 정도전이 복권되는데 무려 4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고종시대에 이르러서야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이 궁궐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정도전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거든요. 5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혁명가의 꿈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두 남자가 나눴던 마지막 술잔과 그 밤의 불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치열한 대결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라고 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두 주인공 정도전과 이방원의 운명적인 대결을 살펴봤습니다. 한 명은 붓으로 세상을 설계했고 다른 한 명은 칼로 그 설계를 완성했죠. 이들의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세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대결의 패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전이 남긴 유교적 민본주의 정신은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도덕적 뿌리가 되었고, 이방원이 세운 강력한 왕권 시스템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여전히 정도전의 시스템과 이방원의 리더십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를 강조할 때는 정도전을 떠올리고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원할 때는 이방원의 카리스마를 그리워하죠. 결국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손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기에 조선은 훨씬 더 정교하고 단단한 나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이상과 이방원의 현실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불꽃이 500년 조선 문명의 빛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철학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정치는 깨어있는 엘리트들의 토론이어야 한다는 정도전인가요? 아니면 책임지는 리더의 강력한 결단이 우선이다라는 이방원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도전은 왕은 상징일 뿐 실질적인 정치는 재상이 하는 민본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둘째,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만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셋째, 결국 조선은 정도전의 시스템과 이방원의 추진력이 결합되어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는 액션 가이드입니다. 오늘 퇴근길이나 잠들기 전 내가 속한 조직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시스템인지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인지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도전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이방원이 자신의 아들 세종을 위해 어떻게 킬방원이 되어 피해 숙청을 이어갔는지 그 잔혹하고도 위대한 뒷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다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